지난 15년 동안 세계는 중국을 주시하지 않았다. 그 사이 중국은 조용히 무언가 엄청난 일을 시작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규모의 기계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기계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이들은 지구 자체를 뜯어고치는 수단이다. 강을 돌려 흐르게 하고 산을 관통하며 해수면을 높이기까지 한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이 며칠, 때로는 몇 시간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세계의 주요 엔지니어들은 지금 침묵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현상을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 분야에서 선두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기계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세계 산업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먼저 한 가지 수치를 보자. 1990년대의 중국의 도시 인구는 전체의 26%였다. 지금은 65%를 넘는다. 40년도 안 되는 시간에 5억 명 이상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한 것이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인구 이동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살 곳이 필요했다. 그들은 직장이 필요했다. 그들은 도로, 철도, 공항이 필요했다. 한 국가가 이런 규모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효율성이었다. 그리고 중국은 이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980년대만 해도 중국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외국 기술에 의존했다. 매번 수입된 기계는 비용이 막대했고 국경을 넘을 때마다 손상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계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했다. 그 결과가 놀라웠다. 초대형 굴착 기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기계들은 한 시간에 수만 톤의 토양을 이동시킬 수 있다. 산은 이 기계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산을 뚫고 지나갈 때 중국의 엔지니어들은 암석층마다 다른 전략을 사용한다. 단단한 화관감에는 다이아몬드 차간비를 사용하고 부드러운 점토층에는 더 빠른 굴착 속도를 적용한다. 한 대의 기계가 하루에 수 킬로미터의 터널을 뚫어낸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나 지하 건설만이 중국의 기술이 아니었다. 위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중국은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도 시간을 단축했다. 30층짜리 빌딩을 불과 15일 만에 완성한 프로젝트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비결은 기계화에 있었다. 자동화된 콘크리트 펌프 시스템이 하늘 높이 용액을 분사한다. 한 시간에 700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두고 세계의 건설 회사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하지만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해상 건설로 눈을 돌려보면 상황은 더욱 극적이다. 중국이 만든 대형 준설선들은 하루에 섬을 만든다. 문자 그대로다. 이 배들은 해저에서 모래와 실트를 흡입하고 수마일 떨어진 위치에 분출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새로운 육지가 생긴다. 국제법상 이 섬들은 중국의 영토가 되었다. 전략적으로 매우 영리한 움직임이다. 하지만 이것도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성취다. 일반 준설선들은 몇 개월에 걸쳐 소량의 퇴적물을 옮기는 반면 중국의 기계들은 날씨도 신경 쓰지 않고 시간당 6000 입방미터를 처리한다. 이제 더 깊숙한 질문이 생긴다. 중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을까? 답은 국가 차원의 약속이었다. 2000년대 초 중국 정부는 건설 산업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지정했다. 자동차 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그들은 건설 기계 산업에도 투자했다. 대학과 정부 연구소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함께 일했다. 목표는 단순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싸게.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다. 오늘날 중국의 건설 기계 회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다. 중국 회사들이 만드는 기계의 가격은 서양 제품의 절반 수준이다. 성능은 더 낮다. 수명은 더 길다. 이것이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 기계를 구매하는 이유다. 호주의 광산 회사들,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 업체들, 중동의 석유 회사들, 모두 중국의 기계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의 이러한 기술 발전은 세계 경제 질서를 바꿔놓았다. 예전에는 서방 국가들이 건설 기술의 기준을 정했다. 그들의 기계는 고가였고 공급이 제한적이었다.
개발도상국들은 건설할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중국의 기계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도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다. 인도도,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세계는 인프라 경쟁에 돌입했다. 그리고 중국은 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의 기계뿐만 아니라 중국의 노하우도 수출되고 있다. 중국의 엔지니어들은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휘한다. 그들은 기계를 팔 뿐만 아니라 기술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것이 소위 중국식 인프라 모델의 핵심이다. 대출금을 제공하고 기계를 공급하고 엔지니어를 파견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기는 도로, 항구철도는 중국의 영향력 범위에 들어간다. 이제 더 흥미로운 질문이 생긴다. 중국이 이 기술로 무엇을 하려는가? 최근 중국 정부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기계들을 재개발하고 있다. 전기 엔진으로 구동되는 새로운 세대의 건설 기계들이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준설선도 개발 중이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다. 이것은 또 다른 기술 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동시에 중국의 엔지니어들은 우주 분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달에 건설 기지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기계들을 개발하고 있다. 저중력 환경에서 작동하는 굴착 장비들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달은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건설 현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성취 뒤에는 어두운 측면도 있다. 중국의 빠른 건설 속도는 환경 비용을 초래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표수가 오염되었다. 산림 파괴도 있었다.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은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자동화는 위험한 작업에서 인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다. 만약 중국의 기계들이 계속 발전한다면 전 세계 건설 산업의 노동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수백만의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친다. 기술은 멈추지 않는다. 산업혁명 때도,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도, 컴퓨터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다. 중국의 거대한 기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술의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올바르게 사용되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은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기계들이 그들을 도울 것이다. 아프리카의 철도, 동남아시아의 고속도로, 남미의 댐 모두 가능해졌다. 왜냐하면 어느 국가 하나가 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술은 퍼져나간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우주 건설, 해저 도시, 자가 수복 콘크리트,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중국의 실험실에서 개발되고 있다. 언젠가는 이것들도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침묵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중국의 성공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을 인류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중국의 거대한 기계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건설할 것인가?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 그 답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